안녕하십니까. NHK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내 한류 붐이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여성의 특별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 여성 A씨는 지난 5년간 한류 관련 소비에만 총 580만 엔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일본인의 연간 여가 비용 평균 48만 엔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A씨의 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POP 앨범 및 굿즈, 구매 180만 엔, 콘서트 및 팬미팅 참여 120만 엔, 한국 여행 경비 150만 엔,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및 음원 80만 엔, 한국어 학습비 50만 엔. A씨는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어느새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일본경제신문에 게재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연예계의 2022년 총 수입 2조 9천억 원 중 해외 수입이 1조 6천억 원, 그중 일본이 30%인 4,800억 원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내가 개인적 만족을 위해 쓴 돈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A씨가 운영하던 한류 소비 체험 블로그가 한국에서까지 화제가 되면서 일본 진출을 준비하던 한국 화장품 기업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문화적 취향이 경제적 기여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로 발전한 특별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유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2019년 어느 평범한 주말이었는데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추천 영상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무대 영상이 떴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클릭하게 됐죠. 그런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음악도 좋았지만 무대 퍼포먼스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노래부터 춤, 의상, 무대 연출까지 하나도 빠뜨릴 게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J-POP만 들었는데 한국 음악은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멜로디는 중독적이고 뮤직비디오는 영화처럼 멋있고 가사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그날 밤 새벽까지 그 그룹 영상들을 정주행했죠. 처음엔 정말 가볍게 시작했어요. 앨범 한 장 사고 뮤직비디오 보고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가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국 음악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 호기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에도 빠지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스토리도 탄탄하고 배우들 연기도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일본 드라마에서 못 느꼈던 신선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드라마 한 편이 10편이 되고 아이돌 한 그룹이 여러 그룹이 되면서 어느새 저는 완전한 한류 팬이 되어 있었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한국 콘텐츠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우울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친구들은 처음에 유리가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신기해했는데 나중에는 저 때문에 같이 한류에 빠진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저희끼리 작은 한류 모임도 만들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게 단순한 취미 생활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한류에 빠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 달에 5만 엔이 넘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계산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한국 관련 지출이었어요. 앨범은 기본이고 굿즈는 또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포토카드, 키링, 배지, 포스터, 심지어 인형까지.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국제 배송비까지 붙으니까 더 비싸지죠. 그런데 신기한 게 새로운 굿즈가 나올 때마다 꼭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팬심이구나 싶었죠. 가장 큰 지출은 역시 콘서트였어요. 2021년 말에 드디어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콘서트가 열린다고 했을 때 티켓팅 전쟁이 정말 치열했거든요.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표를 구했어요. VIP석이었는데 8만 엔이었거든요. 비싸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결제했죠.
콘서트 당일에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실제로 보는 무대는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 에너지, 그 열기,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서 판매하는 굿즈도 당연히 샀고요. 티셔츠, 타올, 응원봉까지 해서 또 3만 엔 정도 썼네요.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넷플릭스는 기본이고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려고 다른 플랫폼들도 가입했거든요. 음악도 멜론, 지니뮤직 같은 한국 음원 사이트까지 유료로 쓰기 시작했고요. 한 달에 음악과 영상 스트리밍만 해도 5천엔은 나가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었거든요. 온라인 한국어 강의도 듣고 한국어 교재도 샀고 한국어 공부 앱도 프리미엄 버전으로 결제했어요. 공부하면서 더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선순환이었죠.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저처럼 한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최신 한류 정보를 공유했어요. 시노쿠보 코리아타운도 자주 갔고 한국 화장품이나 간식도 많이 샀죠. 가장 큰 이벤트는 한국 여행이었어요. 2022년 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됐거든요. 동료 3명이랑 같이 4박 5일로 서울 여행을 갔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어로 주문도 해보고 K-POP 관련 장소들도 다 돌아봤고요. 여행 경비만 20만 엔 정도 들었는데 그중 절반은 쇼핑이었어요. 명동에서 화장품 사고 홍대에서 굿즈 사고 강남에서 한복 체험도 하고 정말 신났거든요. 한국에서 직접 산 굿즈들은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샀죠. 캐리어 2개를 꽉 채워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초과수 화물료도 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보니까 1년 동안 한류 관련해서 쓴 돈이 60만 엔이 넘더라고요. 월급의 3분의 1 정도였죠. 처음에는 내가 너무 과소비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도 됐어요. 부모님께서도 요즘 유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한류 덕분에 제 일상이 훨씬 풍요로워졌거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들과의 공통 관심사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제가 응원하는 아티스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어요. 그땐 몰랐지만 제가 쓴 이 돈들이 나중에 훨씬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2025년 6월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회사에 가기 전에 니온게이자의 신문을 읽고 있는데 한국 관련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부터 흥미로웠거든요. 한국 연예계 해외 수입이 절반 넘어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자세히 읽게 됐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연예계 전체 수입이 약 2조 9천억 원인데 그 중에서 해외 수입이 1조 6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해외 수입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된다는 거였어요. 약 4,8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잠깐, 이거 내 얘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샀던 앨범들, 콘서트 티켓, 굿즈들, 스트리밍 요금들, 이 모든 게 결국 그 4,800억 원의 일부였다는 거잖아요. 기사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팬덤 중심의 소비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번 팬이 되면 굿즈부터 콘서트, 영상물까지 연결되는 소비 패턴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음악만 좋아했는데 어느새 모든 관련 상품을 사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 내 한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몸소 체험한 변화들이 떠올랐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류가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접하게 됐고 저처럼 깊이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죠. 그날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에게 이 기사 얘기를 했어요. 한류 모임 멤버들이었는데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거든요. 우리가 쓴 돈이 정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거야? 하면서 신기해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좋아서 재미있어서 소비했는데 그게 실제로 한국의 외화 수입에 기여하고 있었다니요. 집에 와서 다시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국이 콘텐츠 수출 1위국이 일본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았고 드라마와 K-POP 일본에서 얼마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류에 쓴 돈을 계산해봤어요. 앨범, 굿즈, 콘서트 티켓, 스트리밍 서비스,
한국 여행. 대략 계산해보니까 180만 엔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모임 멤버 4명이 비슷하게 쓴다고 하면 700만 엔 정도죠. 작은 숫자 같지만 일본 전체의 한류 팬들을 생각하면 정말 큰 규모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취미로 한류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국의 문화산업을 후원하는 후원자였던 거예요. 제가 산 앨범 덕분에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제가 본 드라마 덕분에 제작진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제가 간 콘서트 덕분에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뿌듯해지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니까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지지하는 응원단의 일원이었던 셈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류에 빠지면서 느꼈던 행복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쁨,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 이런 개인적인 만족감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나서부터는 한류 소비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뭔가를 살 때마다 이게 한국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어졌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요. 그 기사를 본 이후로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동안은 K-POP나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긴 거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한국어 공부였어요. 사실 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목표는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는 거였어요. 온라인 한국어 강의도 더 고급 과정으로 바꾸고 한국어 교재도 새로 샀죠. 매일 아침 30분씩 한국어 공부하는 게 루틴이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의 역사, 전통, 음식 문화까지 드라마에서 보던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게 되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정, 눈치, 한 같은 감정 표현들을 알게 되면서 드라마나 가요, 가사가 훨씬 깊이 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에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제 한국어 공부 기록용으로 시작한 건데 점점 제가 한류에 쓴 돈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쓰게 됐거든요. 블로그 제목을 일본인 유리의 한류 소비 일기라고 지었어요. 블로그에는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이번 달에 앨범을 몇 장 샀고 굿즈는 얼마나 샀고 스트리밍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그런 소비를 통해 제가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도 자세히 적었거든요. 이온게이자의 신문 기사를 본 후의 감상도 길게 적었고요.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 한류 소비 총정리라는 포스트를 올렸는데 제가 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국에 도움이 됐을지 상상해서 쓰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번 달 앨범값 3만 엔은 아티스트의 다음 앨범 제작비에 보탬이 되겠구나. 콘서트 티켓값은 더 좋은 무대를 만드는 데 쓰이겠구나 하면서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댓글에 한국어 댓글이 달린 거예요.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한국 분이 제 블로그를 읽고 감사 인사를 남긴 거더라고요. 제 블로그가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한류 팬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것 같았어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일본에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도 뭔가 기여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후로 한국 분들의 댓글이 계속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팬들도 있었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일본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아티스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좋아서 한 일들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더 열심히 쓰게 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도 포스트를 쓸 수 있게 됐고요.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인터넷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한류 소비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본인 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한 건 한류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문화 대사 역할도 하고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후원자 역할도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여를 통해 우리 자신도 더 풍요로운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얘기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뉴스도 직접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한류 관련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응원하는 분야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K-pop 빌보드 차트에 오르거나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상을 받을 때마다 정말 내일처럼 기뻤어요. 블로그를 통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인 팬들과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끼리 오프라인 모임도 가지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도 만들었죠. 이제는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일 문화 교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블로그가 화제가 되고 한국어 실력도 늘면서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2024년 가을에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블로그를 보고 일본 현지 마케팅 담당자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취미로 한류를 좋아하고 블로그를 쓴 것뿐인데 그게 실제 일자리로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회사는 한국의 중견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한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에서 제가 어필한 건 단순히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일본 한류 팬들의 소비 심리와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몇 년간 한류 팬으로 살면서 어떤 마케팅이 효과적인지, 일본 팬들이 어떤 포인트의 매력을 느끼는지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동안 소비자로서 경험했던 한류 마케팅을 이제는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 거죠. 한국 본사와 일본 지사 간의 소통을 담당하면서 제 한국어 실력도 급속도로 늘었고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건 한국 문화를 일본에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뷰티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제가 한류 팬으로서 느꼈던 그 설렘과 감동을 다른 일본인들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국의 전통 발효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 라인을 일본에 출시하는 일이었어요.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고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스토리텔링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제가 블로그에서 써왔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한국 출장도 자주 가게 됐어요. 예전에는 관광객으로만 한국에 갔었는데 이제는 비즈니스맨으로 가니까 또 다른 한국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요. 한국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본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한국 브랜드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했던 소비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다는 걸 업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우선 제 한국어 실력이 놀랄 만큼 늘었고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봐도 80% 이상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동료들과 업무 미팅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정체성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이제는 한일 문화 교류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기획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회사에서도 제 경험을 인정받아서 올해 승진도 했어요. 일본 마케팅팀 리더가 됐거든요. 이제는 후배들에게 한국 문화와 일본 시장에 대해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류 팬으로서 쌓은 경험들이 이렇게 전문성으로 인정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개인적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이 더 깊어졌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 여행도 이제는 출장이 아닌 개인적인 여행으로도 자주 가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는 제게 단순히 좋아하는 문화의 발원지가 아니라 제 인생과 뗄 수 없는 소중한 나라가 됐거든요.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2019년 우연히 본 K-pop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처음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제 직업이 되고 제 정체성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류에 투자한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들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 청춘의 일부이자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진정성 있게 기여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준 특별한 나라예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면서 살고 싶어요.